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들을 완전한 일본 식민으로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동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바로 황민화 교육이었습니다. 황민아요? 예, 누구시죠? 황민화가 아니고요. 황민화. 황민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천황 중심의 지배 체제였기 때문에 일본인이라면 천황에게 이제 충성을 바쳐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천황에 대한 충효심을 설파하는 교육직어를 오키나와 학교의 각종 행사에서 낭독시키고 외우게 했습니다. 만일 나라에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용감히 나라를 위해 나서서 천황의 영원한 운명을 함께 지켜야 한다. 이러한 행동은 조상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며 모든 신민이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도리이다. 너무 애국심을 강요하는데요. 류큐 출신의 학생들은 교육칙어를 낭독하고 외우면서 천황에게 충성하는 게 일본 신민의 도리라고 세뇌당했던 거죠. 그렇게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들은 일본 신민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만들고 싶어 했던 건 단순한 일본 신민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하는 일본 군인이었던 거죠. 저 어떻게 저런 사고를 했을까? 그래서 오키나와현의 학교에서는 병식체조와 검수를 도입하고 실탄 발사 훈련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이게 교련인 거죠. 교련. 예, 우리 때 있었는데. 교론에 반응하시는 거 보니까 연식이 이제. 네, 교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군사 훈련을 위해 이전까지는 오키나와에 없었던 행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과연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행사?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국민학교 내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대! 체육대! 그렇죠. 운동회? 운동회입니다. 아, 예. 운동회는 체육을 장려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경쟁과 집단 활동을 가르치는 교육의 수단으로 개최되었던 겁니다. 운동회에서 어떤 운동을 주로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카라테. 가라데. 네. 카라테? 네, 오키나와의 중학교에서 카라테 시범을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원래 카라테는 류큐 왕가를 지키기 위한 호신 무술이었는데요. 이때 체육 수업에 도입되면서 일본 전국에 퍼졌다고 해요. 아, 류큐왕가의 전통 그 무술이에요? 네, 가라데가? 원래 류큐 거예요. 아, 진짜. 예, 이 같은 일본 동화 정책은 류큐 출신자들을 일본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본 식민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죠. 그렇다면 일본 식민으로 거듭난 류큐 출신자들을 일본은 편견 없이 같은 식민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당시 이들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지? 이게 차별이라고요? 예.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지? 예, 이거는 1903년 오사카에서 개최됐던 제5회 내국 박람회 사설 전시의 기념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일본인과 가까운 다른 인종을 모아서 그 풍속, 도구, 생활 모습 등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홋카이도 아이누족, 타이완 원주민, 류큐인, 조선인, 중국인,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벵골인 총 21명의 남녀가 각국이 표시된 일정한 구역 안에서 단란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에? 전시. 전시를 했다고 사람을? 예. 무슨 동물원처럼 전시를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인류관 전시는 일본인과 가까운 다른 인종을 모아서 전시하는 거였어요. 류큐 출신자들은 일본 영토에 살면서도 그리고 또 일본 동화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신지로 인해서 일본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인간 전시품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류큐라는 이름도 없앴는데 류큐 출신자라고 한 거는 되게 의도성이 있는. 의도적인 거죠. 차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일본은 동화 정책을 펼치면서 오키나와의 문화와 풍속을 일본화해서 그들에게 일본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류큐 출신의 오키나와인을 일본인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이들은 일본의 2등 신민으로서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오키나와를 완전히 장악한 일본은 이후 더욱 승승장구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특히 1914년 유럽을 주 무대로 벌어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승전국으로서 세계 강대국의 일원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서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A state of war has existe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Japanese 2차 세계대전에 Empire. 공식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럼 당시 두 나라 상황이 어떤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본은 불과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어이구 많이도 점령했네요. 와. 하지만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으로 전쟁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미드웨이 해전 이후 8월에 미국은 일본을 격파해 나가기 시작했고 일본군은 일본 본토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죠. 마침내 일본 코앞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한 장소로 바로 이곳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키나와였습니다. 교수님, 근데 미국은 왜 오키나와를 선택한 거예요? 그 이유는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서 약 500km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본 본토를 직접 공격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키나와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해서 타이완과 중국 어디로도 진출하기 용이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미국은 오키나와를 일본의 손에서 빼앗아올 필요가 있었던 거죠.